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양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홍준표 대표와 이 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홍준표 대표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정리를 좀 하는 의미에서 일단 알고 가는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홍준표는 누구인가?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다 눈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죠? 태어난 연도, 그리고 검사 출신이었고 국회의원 3번 지냈고 또 도지사 지냈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정치 입문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정확한 그래도 출처가 필요하니까 이분의 정치 입문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원래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영입제의가 있었지만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입 제안으로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력과 입문 과정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특유의 화법으로 말로 또 좀 구설수에도 오르고 또 유명세도 탄 면도 있는데요. 자, 이게 쭉 해왔던 말들입니다. 꼴, 개집애, 니까짓게 이런 말부터 해서 양아치 이런 좀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에 대해서는, 자, 양아치 같은 친박을 양박이라고 한다. 그리고 친박은 괴멸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나왔던 얘기로 탄핵에 대해서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얘기들, 저건 탄핵감이다. 그리고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좀 그랬다. 이런 말들, 그리고 탄핵당해도 싸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탄핵 어떻게 했길래 탄핵당하고 감옥 가냐. 그리고 본인 잘못이다.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이제 어떤 최근에 언론에서는 또 3심 기다리다 당 망한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망하고 같이 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몇 가지 추려가 봤고,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 이런 얘기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마지막에 봤던 말 뭐라고 하는 거죠? 저거 시기를 보자. 3심 확정판에 시기를 보자. 그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다. 네. 그걸 아는 사람이 당대표직을 나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당대표 나오면서 자기가 저 목줄 잡혀가지고 자기 판결 때문에 제대로 된 야당 당대표 행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자기 입으로 뱉어놓고 당대표직을 나온다는 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 자격 없다? 아니,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자격은 당연히 없죠. 법정 판결이 아직 그거 하고 있으면 일단 원래 당원권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전례를 없애고 데려온 게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임명진. 네, 임명진 맞다. 네. 공산주의자나 다름없는, 네. 공산주의자나 다름없는 그 전 비대위원장 임명진 씨가 굳이 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당원권 정지됐던 거를 풀어주고 대통령 후보직에 내세웠다가 이제는 당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그 법정 간 사람 중에 저는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 얘기는 이제 자기는 신체제, 박 대통령까지는 구체제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탄핵과 어쨌든 1심 이제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구체제고 자기는 이제 신체자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이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일단 구신 얘기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오히려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사람의 말, 행동, 언행에서 일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꼰대 스타일이라 그러죠. 꼰대 스타일의 전형적인 대표 주자가 저는 그때 대선 주자 6명, 그러니까 6명이고 총 많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꼰대 스타일이 저는 홍준표지 않나. 솔직히 젊은이들 입장에서 자기가 좌우 신념이 없이 그냥 사람 언행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제일 꺼려지는 사람이 저는 홍준표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진짜 예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좀 어찌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좀 과격한 경상도 스타일이 좀 약간 저런 게 있어요. 저희 뭐 옆집 아저씨들이나 하여튼 뭐 어르신들 보면 저렇게 좀 과격한 언행하는 거, 저는 과격한 언행을 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과격한 언행을 나라의 대표가 되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이 그런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품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경상도 남자들 제외하고는 경상도 여자들조차도 저런 언행을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다가 그 이후에 그 말도 안 되는 행보들을 봤을 때 저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죠. 저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파 청년들 층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선거 때도 뭐 말 때문에 항상 화제가 됐었지만 뭐 이렇게 진보를 갖다가 이렇게 좌파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또 막 확실한 어떤 자기의 그 의사 표현을 좀 쉽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해서 뭐 어떤 측에서는 뭐 우파의 노무현이다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잘해서 그런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지지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친 표현을 써서 그렇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간의 일베 같은 데서는 뭐 레드준표니 무슨 홍트럼프니 이런 별명을 짓고, 심지어 재선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의 머리를 차버리는 그 앵그리버드에 합성해서 무슨 홍그리버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언행 일치가 되면 국민한테 신뢰도를 주는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지가 않았고 또 그 말도 어느 시기를 지나면 극적으로 달라지니까 결국엔 그 개인에 대한 평판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올라갈 인기가 아니고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는 5월 9일 대선 전에는 내가 박 대통령을 구하겠다 이러면서 무슨 이제 태극기 집회에 사실상 가로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대선 끝나니 바로 태세 전환했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태세 전환이. 그리고 그 전에는 또 4월 이때는 또 어땠냐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박정희라고 했던 근데 그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그것도 2개월인가 3개월 전에는 김영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존경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중에 뭐 엄밀한 의미로 다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존경하는 사람이 두세 달 차이로 그렇게 바뀌나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 놓고서는 바로 대선 지나니까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과연 이분이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자, 이때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한 건데요. 자,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분을 저희가 뭐 어떻게 좋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와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를 또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경제 면에서는 그 노조 얘기, 민노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 개혁, 규제 개혁, 그리고 밑에 보시면 3% 성장, 70% 고용률, 그다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또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 자, 근데 좀 의외였던 거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공약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보와 이 경제 공약에 대해서만 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지나 다른 것도 제시하는 게 많았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만 봤어요. 안보하고 경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신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이거는 의사가 반영돼 있었던 거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치 본인들이 이제 보수 이념의 가치를 이제 표방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게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잖아요. 근데 사드 배치 나오는 건데 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보수 우파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은 사실 좌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에도 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핵을 갖다 놓을까요? 본인들한테 친화적인 정부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전망하시거나 평가하신 대로 전술핵 배치는 어불성설이고 얼핏 듣기에 좋아 보이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위장 보수적인 아이덴티티고 실제로는 북한의 핵 제거가 맞다고 봅니다. 북핵 제거와 레짐 체인지가 정확한 거지 무슨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무슨 소리인가? 그럼 북한 핵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핵을 핵으로만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공약 때 얘기했고 지금 며칠 전에 예. 미국에 다녀와서 또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보면 그 홍준표 지지자들이 또 하는 말이 무슨 전술핵 배치 1,000만인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 차원에서도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보여주기식 전시 이제 정말 전시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임금이 지금 7,000원대 최저임금이 7,000원대 맞나요? 그 정도로 네, 올라갔는데 내년 시급이 이제 7,500원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올려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거예요. 주휴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은 사실상 실질적인 임금이 1만 원이 됐다.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저임금 1만 원을 해서 알바들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그럼 알바를 자르고 무인화하지 뭐 하면서 무인기계를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벌써 그 소위 말해서 뭐죠? 벌써 업계에서는 그럼 인간을 대체할 걸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벌써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자판기 이런 거를 개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민생을 고찰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좋아 이번 선거에는 이걸로 표를 얻어야지 하면서 떡밥 살포식으로 급조해내는지 전 그걸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노조에 관련된 개혁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노조 이제 개혁. 강성 귀족 노조를 협파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그 협파 방식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협파할 것인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협파를 안 했는데 과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제가 찍고 싶었던 두 가지를 지금 다 집으셔가지고 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얘기했던 거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거 그 노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근데 솔직히 사실 홍준표라는 사람이 경남에서 제가 이제 부산이지만 사실 경남권이잖아요. 경남권에서 홍준표의 입지는 솔직히 정말 그냥 약간 신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정말 뭐 경남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접받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화적인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입장이었으면 좋아하는 입장이었지 저는 홍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좋으면 과격한 언행도 좋고 싫으면 과격한 언행 엄청 싫게 느껴지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원래 좋았을 때는 괜찮게 생각했을 때는 와 남자가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번 싫어지기 싫어하니까 뭐 저렇게 사람이 품격이 없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노조랑 싸워서 해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이 노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건 제가 대통령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그게 솔직히 좀 그때도 좀 짜증났었고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는 진짜 전술핵 재배치랑 저랑 생각이 진짜 비슷한데 전술핵 재배치는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일단 기본 전체가 북한을 핵보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 자체는 한반도 내에 북쪽에는 핵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쪽에도 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결국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야 되고 북한을 대등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휴전 국가에서 확실하게 우리랑 핵으로 싸울 수 있는 이렇게 대치선으로 딱 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핵이 있는 나라도 핵을 없애자 이러면서 추진을 하나씩 뭐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지만 하나둘씩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나와서 북한 핵 인정해주고 대한민국 핵 들어서면 일본의 핵 안 들어서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전술핵 재배치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자위대 지금 정규 군대를 편성하게 해달라고 난린데 그 제국주의 때 우리나라가 입었던 것도 많아서 일본이 군 편성하는 거는 저도 반대거든요. 일본이랑 저는 같이 파트너 동반자로 가는 거는 저는 좋지만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져서 우리한테 자기 안보 지킬 정도만 지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한테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하는 건 저도 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핵 배치하는데 일본에 핵 배치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래서 저 말이 제가 가끔씩 그냥 좀 이게 좀 세게 나갈 때 하는 말인데 좌빨갱이들이 북한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우빨갱이들은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을 잠정적으로 대놓고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을 못하고 지네들 지지층이 있으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저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빨갱이들이 쓰는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도 있나요? 제가 그냥 한 번씩 쓰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뭐 또 빨갱이 있고 오른쪽에는 퍼랭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퍼랭이보다 우빨갱이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 다 우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태경 완전 우빨갱이 아닙니까? 그거 완전 주사파던데 완전. 일종의 위장보수 강화판인가요? 위장보수는 점잖하게 얘기해 준 거고 저는 우빨갱이가 이제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 정도가 욕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석에서는 제가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잘못된 생각이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네. 또 방법이 없거나 뭐 아까 노조 개혁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짧게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전반적으로 대선 전체가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봤을 때 그때 TV 토론에 나온 사람들 공약을 봤을 때 진짜 심하게 이렇게 좌우로 나눈다면 다 좌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파들 바른정당에서 나온 유무 그 배신자도 안보 빼고는 다 좌파거든요. 그쪽에 상대적으로 진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그때 당시에 인기몰이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를 행보를 봤을 때 그건 그때의 환상에 취하지 않고 알아서 각자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때 당시에 보수 자유한국당에서 솔직히 누가 나와도 저런 말은 못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가장 말단 국회의원이 대표돼가지고 그거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왔어도 저거는 홍준표 의견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가 하도 저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은데 그 보수 성향이 강한 청년 중에 아무나 내보내도 저것보다 더 한 말도 할 수 있었을걸요. 좀 이러면 또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너무 그렇겠다. 이제 그 뭐 얼마 전에 인적 청산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앞선 편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그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그 이 미래니까는 알 수 없는 거지만 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또 친박계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또 뭔가 뭐
당의 어떤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서서 얘기했었던 주제지만 또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재편될지 이런 뭐 개인적인 예측 이런 거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어제 기초가 주목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이제 소위 친박계라고 불렸던 의원 17명이 기자회견 한 거였죠. 16명인 줄 알았는데 17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을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무죄 석방은 정확한 거 아닌가,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세한 기자회견 전문을 본 건 아니었지만 뭔가 제 생각에는 뭔가 발을 하나 걸쳐놨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한당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 자한당이 지금 바른정당의 약 20여 명의 의원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다수당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 야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비슷한 16, 17명 정도 모여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일종의 파워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힘겨루기 그냥 예, 일종의. 그래서 네가 바른정당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진정한 각성의 필요성을 느낀 건지 아직 저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전 자한당은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결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또 보수 대통합하겠지만 본인들은 또 그 슬로건을 외치겠지만. 근데 결국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 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바른정당 내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 의원도 있겠지만 원하는 사람이 다수면 또 그게 그렇죠. 원하지 않는 소수가 또 토사구팽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또 무슨 반전이 있을지. 그렇죠. 뭐 탄핵 때도 우리가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반전이 있었고. 저는 뭐 수명을 뭐 이제 지방선거 때로 잡아서는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뭐 홍준표 자기 입으로도 거대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덩치는 컸는데 이미 사실상 수명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다고 저 당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 한 행보들과 그리고 저 홍준표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 그리고 전반적인 그 배신자들과 다시 뭉치려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위험한 때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솔직히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정면으로 비판을 제대로 한 거 기사나 그거를 제가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미 보수 야당으로서의 수명은 다 했다고 보고 뭐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전 솔직히 저 당에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거를 봤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 정당의 역사. 뭐 합쳐지기도 했고 뭐 여러 당이 합쳐졌다가 뭐 다시 분열됐다가 이름 바꿨다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솔직히 대한애국당이 어떤 분들은 대한애국당이 뭐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일 보수 정당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몇몇 세력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아니면 혹은 저 테두리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절대 저 당은 이제 수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뭐 새로 태어나든지 그냥 부서지고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저는 그 유권자들이 갈 길을 잃는다기보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열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안 좋은 행보를 국민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계속 찍어줬던 게 이미 수십 년이 반복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다
그냥 뭐 간판 싸움이지 않나. 근데 이제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쨌든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의석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이제 100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어쨌든 다 그 의원들의 뭐 투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모든 게 뭐 법안도 통과되고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당 지지자들 분들한테는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데 탄핵도 잘 됐다고. 뭐 저렇게 할 거면 탄핵된 게 잘 됐지라고 네.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까지 할 말은 아니고 그냥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예전에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분명히 배신자들을 합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당과 도연합이 되거나 합칠 수도 있어요. 그때 돼서 또 그 사람들을 계속 지지를 한다면 그거는 태극기를 들었다라는 말은 어디 가서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당 의석수가 많다고 지지를 할 거면 왜 굳이 자유한국당이어야 됩니까? 뭐 민주당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으니까. 이제. 민주당은 싫으니까 그런 거지만 다른 싫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의석수가 많으니까 괜찮다 하면 나중에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쳤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의석수가 먼저인지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어쨌든 그 권력을 누리는 것들은 정치인들이고 유권자들은 그냥 심판자고 그냥 평가자인데 언제부터 보수의 가치가 집권 유지였고 권력 유지였고 언제부터 그 정권 유지가 목표였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정권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방향성이 제대로 방향성이나 결과적이나 그런 걸 국민들한테 느껴지게 해주지 못해놓고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개돼지 취급 받는 거고 저는 사실 더 한마디를 보태자면 저는 이미 제 스스로 개돼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특히 어르신들 태극기 들었던 분들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개돼지 취급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여당 견제는 누구 하나요? 정부 여당 견제는? 정부 여당 견제는 만약에 그렇게 정당이 무너진다고 정당이 만약에 제1당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한 개 당만 있는 걸로 갈 건 아니잖아요. 중국처럼 공산당 1당 체제로 갈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뭔가가 이거는 제가 이과하고 자연적인 섭리인데 뭔가에 대항하는 체제가 없어지면 그 대항하는 천적이 다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잖아요. 최상위 계층이 없어지면 호랑이가 없어지면 여우가 숲에 왕노릇 한다잖아요. 딱 진짜 그 짝이 맞는 게 중간에 뭐 하나가 그러니까 뭔가 먹이사슬이고 이렇게 사이클이 서로 존재한다고 쳤을 때 하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 딱 두 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사이클이 생성이 되던가 아니면 그 전체가 무너지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보수 그쪽에서 보수를 안 밀어주고 저기 좌파에서만 득세를 한다? 저는 진짜 딱 까놓고 말해서 좌파만 득세를 한다고 쳐도 좌파 내에서도 상대적 좌파, 상대적 극좌파, 상대적 중도좌파, 상대적 중도우파, 상대적 우파로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자연의 섭리가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이 전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한 당에서도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나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우파 국민들 만약에 좌파들이 다 의석을 다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도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많은 우파 국민들의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너무 좀 겁을 먹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총선이 한 2020년이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뭐 사퇴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선거를 다시 해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람들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당이 아니더라도 뭐 해처 보유가 되더라도 어쨌든가 새로운 거에 의해서 충분히 견제 기능이 가능하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무가 무너지지 않다. 저도 그런 게, 그 좌파가 분열됐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좌파 정당이 사실 여럿이잖아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 대선에도 좌파 쪽에서는 좌파가 분열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자한당 이해관계자들의 최면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집단 최면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뭐 마치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유포를 하고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속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의석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파 분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솔직히 저는 우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성을 흐려놓고 지금같이 이제 좌파가 석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들이 지금 솔직히 전 좌파 이중된 노릇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서 지금 좌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당이 여러 개고 이번엔 또 무슨 민중민주당? 기억이 안 나는데 새민중정당인가? 예, 그리고 맞아요. 새민중정당이 있었고, 또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칭 환수복지당으로 출범한 되게 위험해 보이는 정당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 좌파 정당이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 분열됐어요라고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그 태생의 그 강력한 선명성 문제지, 이거는 뭐 표를 몰지 않아서 우파가 망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로서 우린 망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파도 분열돼 있다. 그러니까 분열돼 있다가 아니라 스펙트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영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본인들이 우파적인 스펙트럼 선명성이 없어서 패배한 거를 뭐 마치 그 다른 선명한 우파당의 출현 때문인 것이냐, 뭐 이제 특정 정당을 마구 비난하고 있죠. 이제 자한당 쪽에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바른정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 지금 5당이 그 5개의 당이 전부 그런 모양이었. 5 정당 중에 이제 우파라고 주장하는 2당이 전부 그런 식이었는데, 예, 그런 게 바로 우파의 몰락을 자초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지지자들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네, 지지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하시고. 네. 그러니까 자한당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자한당의 이해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한당 지지자분들한테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찍고 싶은 분을 찍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오늘 그 홍준표 대표와 또 한국당 이런 쪽에 또 보수의 전반적인 또 얘기 또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영입제의가 있었지만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입 제안으로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경력과 뭐 입문 과정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지난 대선에서도 그 굉장히 그 특유의 화법으로 말로 또 좀 구설수에도 오르고 또 유명세도 탄 면도 있는데요. 자, 이게 쭉 해왔던 말들입니다. 뭐 꼴, 뭐 개집애, 뭐 니까짓게 뭐 이런 말부터 해서 뭐 양아치 뭐 이런 좀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또 정리를 좀 하는 의미에서 일단 알고 가는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홍준표는 누구인가? 자,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안 읽어도 뭐 다 눈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죠? 태어난 연도,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이었고 국회의원 3번 지냈고 또 뭐 도지사 지냈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정치 입문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정확한 그래도 출처가 필요하니까 이분의 정치 입문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원래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다른 거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양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뭐 마찬가지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그 홍준표 대표와 이 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홍준표 대표 어떤 사람인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탄핵 어떻게 했길래 탄핵당하고 감옥 가냐, 그리고 본인 잘못이다,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이제 어떤 최근에 언론에서는 또 3심 기다리다 당 망한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망하고 같이 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뭐 몇 가지 추려가 봤고,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 이런 얘기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지금 마지막에 봤던 말 뭐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에 대해서는, 자, 양아치 같은 친박을 양박이라고 한다. 그리고 친박은 괴멸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나왔던 얘기로 뭐 탄핵에 대해서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저건 탄핵감이다. 그리고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좀 그랬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뭐 탄핵 당해도 싸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